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급처치학을 맡은 김혁 교수입니다. 네, 제3장 심폐소생술입니다. 학습기호 같이 보시죠.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는 4에서 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이 발생합니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부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고요. 4분에서 6분 이내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심정지 후 4에서 6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 기능은 손상되기 시작하고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장을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 심정 질환자의 43.7%가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을 하고요. 이것은 병원에서 전문의료 진료 혜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사망하는 것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분에게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요. 8분 이내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43%가 살아서 퇴원을 했지만 10분까지 결정적인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생률이 불과 27%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심정지 환자가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응급의료 체계로 환자 발생을 알려줌으로써 제세동 등의 전문 심장소생술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것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자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에 신속히 생존의 연쇄고리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동 제세 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꼭 숙지하여야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자, 심정지의 원인과 사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존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가 있다. 기본 생명소생술과 전문 생명소생술을 설명할 수 있다. 성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소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성인 심폐소생술과 소아 심폐소생술의 차이점을 역시 설명할 수가 있다. 용어 정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폐소생술 CPR이라고도 하고요. 심장박동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심정지는 cardiac arrest라고 하는데요. 심장 박동과 혈액 공급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각 조직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결국 조직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적 사망을 클리니컬 데스라고 하고요. 심장 박동과 그러니까 이 심장 수축, 심장 수축과 호흡이 딱 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환 및 이 두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혈액순환이 회복이 되면 심정지가 되기 전 상태로 중추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사망은요, biological death라고 하고요. 세포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 다시는 소생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뇌사, brain death. 예, 뇌사가 가장 위험한 건데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능되고요. 예, 거의 이건 이제 우리가 임상적 사망, 생물학적 사망, 뇌사 요거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목표에도 얘기 드렸듯이 생존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Chain of Survival. 그래서 최대한의 생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와 빠른 심폐소생술, 빠른 제세동술, 빠른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치료의 5가지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 단계가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의 회복적 기능을 보시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들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숨. 들숨 흡기 동안 가슴 안과 허파가 확장이 되고 흉곽 내 압력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계는 폐와 기관, 기관지, 후두 등 이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호흡기의 기능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폐포와 폐모세혈관 사이에서 교환이 됩니다. 기도나 폐에 손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가벼운 호흡 곤란에서부터 심각한 호흡 부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어? 응급 우선의 응급 치료는 바로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지금 들숨, 그 다음 그림에 날숨이 나올 건데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날숨, 호기라고 하죠. 호기 동안 가슴벽과 허파는 원래 위치와 압력이 뒤로 물러나고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숨은 숨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숨은 숨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날숨을 좀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순환계입니다. 네. 자, 폐순환은 이렇게 정맥혈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보내지고 동맥혈이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림에 지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그 오른 호파와 왼 호파를 각각 보시면서 폐동맥과 폐정맥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 외호흡과 내호흡이 되겠습니다. 네, 폐에서 외호흡 동안은 이 CO2는 떠나고 확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CO2는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직 내에서 내호흡 동안 CO2는 혈액을 떠나고 CO2 확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내호흡, 가스운반, 외호흡이 있죠. 그래서 배출된 공기와 흡입된 공기의 유입 경로를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환계는 인체 각 조직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순환계는 전신의 모든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 내에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은 좌심실이 수축함으로써 대동맥으로 박출된 이후 동맥과 소동맥을 통하여 모세혈관으로 흐르게 됩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와 혈액 사이에 물질 이동이 일어나 세포의 노폐물은 제거되고 산소와 영양물은 세포로 섭취됩니다. 모세혈관에서 물질 이동을 거친 혈액은 소정맥과 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되며 1회 박출량은 70에서 80ml 정도입니다. 순환기의 이상이 발생하면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등 이런 질환은 수분 내에 사망을 초래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산소와 포도당만을 대사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심각한 손상이 초래됩니다. 네, 자, 심정지입니다. 예, cardiac arrest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시는 건 지금 임상적 사망 부분 특히 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뇌사 생물학적 사망도 있습니다. 이 혈액의 공급이 심장 근육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정지되면 심장 근육 조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되죠. 심장 근육 조직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심장 동맥이 혈전으로 인해서 막힌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이 아예 사라질 수 있죠. 이것을 바로 심정지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과정은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상태를 임상적 사망, 클리니컬 데스라고 하고요. 조직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생물학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상적 사망의 지속 시간은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성 질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심정지 후 4에서 6분 이내 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 환자나 저체온 상태의 젊은 환자에서는 때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할 것인가는 환자의 질병 상태, 연령, 체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건 역시 임상적 사망과 생물학적 사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사망은 마지막 호흡이나 심장의 수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리고 이 호흡, 순환 및 두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외견상 사망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혈액순환이 회복이 되면 중추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분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공이 산대됩니다. 산대돼 흩어지죠. 반사 기능 소실이 되어서 외견상 사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임상적 사망의 시간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4분에서 6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고 4분에서 6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생물학적 사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생물학적 사망을 보시면요. biological death, 생물학적 사망은 개체 내 대부분의 세포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서 다시는 소생될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각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은 이런 개체의 생물학적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뇌는 다른 조직보다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잘 시행했었는데도 뇌 이외의 어떤 장기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뇌 기능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원인에 관계없이 뇌 이외의 장기 기능은 또 유지가 됩니다. 대뇌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바로 뇌사, 브레인 데스라고 합니다. 즉 다시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심폐소생술에서 생존의 연결고리 5단계입니다. 5단계는 구조 요청, 심폐소생술, 제세동술, 전문 생명소생술, 심정지 후 처치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연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적절히 시행되지 않으면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존의 연결고리는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1992년 미국 심장학회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처음으로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생존 연결고리 Chain of Survival 4단계를 강조했지만 2010년도 10월 국제 심폐소생술위원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추가 강조되어 생존의 연결고리를 5단계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5단계가 잘 연계되었을 때는 환자의 생존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단계 빠른
구조 요청입니다. 자, 환자에게 최초의 임상 증상이 확인이 됐다. 의식 소실이 됐거나 가슴 압박이 필요하거나 호흡 곤란이 있더라. 이거 확인한 목격자는 즉시 119의 구조 요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죠. 자,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최초 목격자이자 최초 반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CPR을 즉시 시행합니다. 2단계 빠른 심폐소생술입니다. 최상의 응급처치는 이 바로 목격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빠른 심폐소생술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뇌 손상을 줄입니다. 생존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주는 단계입니다. 심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를 혹시 잘못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권장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우리 대학의 교과목에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단계입니다. 빠른 제세동입니다. 소생의 사슬 중에서도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자동 제세 동기는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처치자가 심실세동 환자를 제세동할 수 있는 장비로서 환자에게 전극을 붙여놓기만 하면 심전도 판독을 자동으로 하여 제세동 여부를 음성 및 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심실세동 상태에서 제세동이 4분 이내에 실시될 때 90%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분이 지날 때마다 7에서 10%씩 생존율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 빠른 제세동이 모두 음성으로 차례차례 잘 순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불빛과 지시 음성으로 따라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 빠른 전문 소생술인데요.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의료진에 의해서 전문 심장 소생술이 시작할 수 있다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빠른 전문 심장 소생술은 역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사용과 함께 심장 회복이나 심정지 재발을 막는 약물 투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심전도 감시 등이 동시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일반인과 최초 반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일반인은 말 그대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최초 반응자는 심폐소생술과 기본적인 기도 유지 방법,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기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훈련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경찰, 소방관, 항공승무원, 수상인명구조원 등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초 반응자는 응급구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응급구조사에게 환자를 인계한 이후에는 응급구조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5단계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심장 박동이 회복된 이후에 심정지 재발을 방지하고 뇌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심정지 원인을 찾고 환자 예후에 관해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환자 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응급치료에 대한 시간적 단계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때는 단계별로 이 구분이 없이 여러 가지 응급치료가 동시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국제심폐소생술위원회 있습니다. ILCOR인데요. 미국 심장협회와 세계 각국의 협조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발표하고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네, 이 심폐소생술, 네, 그림에 보시면요, 개 형식 심장 압박 모습이 있고요.
폐흉식 심장 압박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하는 건 폐흉식이 되어 있죠. 개흉식은 역시 이 흉곽 부분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문 의료진이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적 개념의 심폐소생술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는요, 이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가슴 압박을 하고 또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이런 치료 기술로 정의되었죠. 그렇지만 점차 심정지 환자의 치료 방법이 발달하면서 심폐소생술이 이제 단순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의미의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말을 시행하는 기본 생명소생술을 포함해서 정기적 제세동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기적 제세동은요, 편의점에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심폐소생술의 모태가 되는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정립이 되었고요. 1960년대는 개흉심장 압박법, 그래서 오픈 카디악 마사지라고 해서 심장을 아예 열어서 하는 거죠. 좀 끔찍하죠. 가슴 압박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훈련을 많이 학교에서 받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바로 가슴 압박법. 이게 폐흉식 심장 압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와 호흡 정지뿐만 아니라 이 중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심정지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요, 조기 중재로 갑작스러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1차 소생술 개념의 예방적 측면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려면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부터 빠른 시간 내 호흡을 유지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서 이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 인한 주요 장기의 비가역적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인공순환과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심박동을 회복시켜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50년도 이전에 병원 이해 장소에서 이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현대적인 방법의 심폐소생술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이 즉시 시행되었고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 당시에는 이 심폐소생술을 활용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치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심폐소생술은 의료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반인도 반드시 익혀둬야 할 중요한 응급처치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기본 생명 소생술, 또 전문 생명 소생술, 심정지 후 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CPR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심폐소생술은 기본 생명 소생술 BLS, Basic Life Support, 전문 생명 소생술 Advanced Life Support, ALS, 심정지 후 치료 Post Cardiac Arrest Care,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기본 생명 소생술이라는 BLS,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CPR이 되겠고요. 가운데 그림은 전문 생명 소생술 ALS. 그림을 보셔도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심정지 후 치료는 어떤가요? 이제 닥터들이 수술 치료를 들어가는 사망 직전 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기본 생명 소생술인 BLS 단계에서
최초 반응자 또는 최초 목격자가 시행해서 우리가 바이오로지컬 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전 단계에서 살릴 수 있는 기본 생명 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